병원에서 막 퇴원한 날 집 앞에 서니 열쇠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던 웃음은 분명 제 자식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쌓아온 세월이 얼마나 가볍게 밀려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한 어머니의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한 사연입니다. 조용한 상처가 닿아 있는 마음에 작은 위로가 스며들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조용히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여기 다시 오실 일 없어요. 양평집, 이제 우리 집입니다. 며느리 최나영의 목소리가 2층 창문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돌이킬 수 없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퇴원 서류가 들려 있었고 몸에는 수술 부위를 감싼 붕대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희, 72세, 서울 충무로에서 30년 넘게 양장점을 운영했고 남편이 은퇴한 뒤 이곳 경기도 양평으로 내려와 살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평생 지켜온 집 앞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저는 서울 강남의 큰 종합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어서인지 회복이 더뎠고 의사는 퇴원 후에도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저는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만 울렸습니다. 네 번째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도윤아, 오늘 퇴원이잖니? 병원에서 보호자가 데려가야 한대. 엄마, 그거 택시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오늘 애 학원 상담 있어. 나영이도 바빠. 목소리 뒤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에 섞인 한마디. 또 전화 오셨네. 매일 무슨 일이 그렇게 많으신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간호사에게 가족이 곧 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짐을 챙겼습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양평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며느리가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 게, 양평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줘봤지만 열쇠는 끝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손잡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지털 도어락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 창문이 열리는 소리. 어머니? 며느리였습니다. 2층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다시 오실 일 없어요. 양평집, 이제 우리 집입니다. 나영아, 무슨 소리야? 문 좀 열어줘. 나 지금 수술하고 막 퇴원한 거야. 어머니, 저희 진지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거 위험하다고. 요양원 알아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요? 어머니가 계속 고집만 피우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윤 오빠도 지쳤어요. 저도 지쳤고요. 어머니, 이제 좀 철 들으세요. 창문이 닫혔습니다. 커튼이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고
손에 든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입구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고개를 한번 뒤로 돌렸습니다. 제가 30년간 살던 집, 남편과 함께 마당에 꽃을 심고 텃밭을 가꾸고 손주와 함께 웃던 그 집이 이제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양평읍 내 허름한 모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모텔방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수술 부위는 계속 쑤셨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휴대폰 화면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왜 또 전화야? 도윤아, 나 지금 모텔에 있어. 집에 좀 들어가게 해줘. 아니면 최소한 내 옷이라도 좀.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우리 말 안 듣고 계속 고집만 부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고집. 내가 언제 고집을 부렸는데? 집 명의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 표정 봐. 우리가 뭘 훔쳐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하고. 나영이도 상처 많이 받았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명의 이야기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신신당부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정희야, 집은 내 이름으로 꼭 지켜. 사람은 변해. 내가 아프거나 약해졌을 때 너를 지킬 건 내 이름으로 된 재산뿐이야. 그래서 저는 남편의 유언대로 집과 땅, 통장까지 모두 제 명의로 정리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당연히 있었지만 아직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이름으로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아, 그건 아빠가 남긴 말씀이었어. 나중에 다 너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 명의를 바꾸라는 거.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영이랑 나 대출 때문에 힘들어. 애 학원비, 생활비, 차할. 엄마가 그 집만 명의에 이전해줘도 우리가 담보대출 받아서 숨통 트일 수 있다고. 그런데 엄마는 그것도 안 해주면서 나중에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요양원 들어가면 되잖아. 엄마 나이에 혼자 그 큰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돼.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우리도 매일 불안하다고.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길게 얘기하지 마. 어차피 안 통해.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 재산을 제 이름으로 지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그날 오후 저는 양평읍 내 작은 슈퍼 앞에서 마을 친구 박말순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말순 씨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정희야, 너 왜 이렇게 초췌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무슨. 얼굴 보면 다 알아. 아들네 집에서 나온 거야? 저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병원 퇴원, 바뀐 자물쇠, 며느리의 차가운 말, 모텔 생활까지. 말순 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친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정희야, 너 그냥 있으면 안 돼. 경찰이라도 불러야지. 경찰은 무슨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면 다야?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길바닥에 내쫓아도 돼? 말순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진정하면, 며느리가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모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공증해둔 유언장 사본, 집과 땅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작은 USB 하나. USB 안에는 지난 2년간 집안에서 몰래 녹화한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책장 모서리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가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불안해서 설치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서 뭔가 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가을, 추석 직후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며느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언니, 진짜 이 집 분위기 좋다?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맘대로 못 꾸며. 벽지 하나 바꾸려고 해도 돈 아깝다고 하시고. 에이, 그냥 하면 되지. 어차피 명의가 누구 건데? 그게 문제야. 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출도 못 받고 리모델링 계약도 못 해. 진짜 답답해 죽겠어. 헐, 그럼 집주인이 시어머니야? 그럼 너네는 그냥 세입자 아냐? 뭐 그런 셈이지.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명예 이전하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안 해주셔. 와, 진짜 독하시네. 아들한테도 안 믿으시나 봐. 맞아. 그래서 우리 남편도 상처 많이 받았어. 어머니가 우리를 못 믿는 거잖아. 영상 속 며느리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오래 못 버티실 거야.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던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친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못된 건 누구였을까요? 모텔에서 나흘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내일 오후 2시에 집 앞으로 와. 할 얘기 있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돌린 건가?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저는 반갑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이분은 요양원 상담사님이야. 요양원?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에 괜찮은 실버타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오고. 며느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할게요. 관리. 여긴 내 집인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명의가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엄마 나이에 혼자 이 큰 집 관리하는 거 무리야. 우리가 대신 살면서 관리해 줄게. 그럼 나는? 그러니까 요양원 가시라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낼 계획이었다는 것을
안 돼. 나 안 가.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생각해서. 너희가 날 생각한 적이 언제 있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맞아요. 어머니 맨날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 내가 너 대학 보냈다. 우리 그거 지겹거든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정말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 집 필요해요. SNS 콘텐츠 찍으려면 이런 감성 있는 전원주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명예 안 넘겨주시니까 협찬도 못 받고 대출도 못 받고 리모델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날 쫓아내려고 한 거야? 쫓아낸 게 아니라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니까 좋은 곳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함 뿐이었습니다. 도윤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니? 내 엄마를 집에서 내쫓는 게?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 진심으로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 진심?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너희 목소리야. 지난 2년 동안 집 안에서 나에 대해 한 말들 다 녹화돼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 나영이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이야. 내가 죽기를 기다렸던 거지? 그건... 그리고 도윤아, 너도 작년 설날에 나영이한테 이렇게 말했지.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묶였다. 빨리 명예 넘겨받아야 하는데 내가 다 들었어.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지우고 싶어 했는지 다 알아.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해둔 유언장이야.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만약 내 아내가 자식으로부터 학대, 방임, 유기를 당할 경우 모든 재산과 부동산은 즉시 상속권이 박탈되며 공익신탁으로 전환된다. 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내 아빠는 이미 알고 있었어. 사람은 변한다는 걸. 그래서 날 지키기 위해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거야. 그리고 나도 지난 2년간 증거를 모아왔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 다. 며느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집도 없이 살라고요? 집은 있어. 너희 명의로 된 송파 아파트 있잖니. 거기서 살면 돼. 거긴 전세인데요. 그래.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너희 집이 아니야. 내가 이 집을 기부할 거야. 나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쉼터로. 아들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 돼.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좀 협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협조.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는 게 협조였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평생 삼켜온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냥 재산 목록 중 하나로 봤지. 언젠가 없어질 사람. 조금만 기다리면 될 사람. 그렇게 생각했잖아. 엄마... 됐어. 나 이제 안 참아.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다시 쓰겠다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지역 변호사 김아라 씨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라 씨는 15년 전 제가 무료로 면접 정장을 맞춰줬던 단골 손님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워 정장을 살 수 없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변호사가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희 사장님,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당시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알아야. 그럴 필요 없어. 나 돈 있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라 씨는 제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USB에 담긴 영상,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기록, 그리고 남편이 남긴 공증 유언장까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정희의 재산에 대한 아들 한도윤과 며느리 최나영의 상속권은 전면 박탈, 양평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 중지 명령, 그리고 30일 이내 퇴거 명령. 아들 부부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노부모를 집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재산을 탈취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학대이자 유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 최나영은 SNS에 억울한 며느리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가 찍었던 감성 전원주택 브이로그 영상과 법원 판결문을 함께 올리면서 댓글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 쫓아내고 촬영한 집으로 협찬받으려 했던 거였네요. 효부 코스프레 소름. 저런 사람이 육아 인플루언서라니! 구독 취소합니다. 며느리의 계정은 일주일 만에 폐쇄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진 후 직장 내에서 견디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양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당에 동백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가져간 가구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더 넓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오래된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뒤 이 집은 고요한 집이라는 이름의 노인 여성 쉼터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당하거나 갈 곳이 없어진 할머니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첫 번째 거주자가 되었고 작은 방 하나를 재봉 공방으로 꾸몄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 집에서 쫓겨났어요. 며느리가 요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튼튼한데.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계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그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조금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5명의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마당을 가꾸고 가끔은 웃고 가끔은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켜줍니다.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지우가 한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 누군가의 옷을 수선합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켜낸 건 집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정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자식을 어디까지 용서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